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지금? 네. 오케이. 가보시죠. 자. 네. 그래서 그 비만에 대한 뭐 원인이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모든 질환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원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치료법도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비만의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세 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 첫째, 식습관, 그러니까 식생활. 그러니까 뭐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언제 먹는지,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주로 어떤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그러니까 뭐 생활 습관이라는 건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몇 시에 주무시는지, 하루에 활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 보셔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기초 대사량, 그런 차이들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식사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 비만 치료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루에 몇 끼나 드세요? 저는 요즘은 아침 안 먹고요. 네. 점심 한 끼 먹고 저녁 먹습니다. 두 끼라고 끼니로만 얘기하면 두 끼. 그 사이에 어떤 걸 먹는지는 거의 생각 안 해봤어요. 간식 많이 드시나? 잘 안 드시죠? 간식은 뭐 거의 안 먹어요. 그 대신에 저녁에 뭘 먹지. 저녁을 먹고 나서 자기 전까지 그때 많이 먹어요. 뭔가를.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하면 사실 다이어트 종류가 수백 정도가 아니라 수천 가지 넘을 거야 아마,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단식 종류만 해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고, 뭐 고기만 먹는다, 뭐 원푸드, 뭐 과일만 먹는다, 뭐 되게 많은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마다 그 효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특히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간헐적 단식 해보셨어요 혹시? 해봤죠. 제가 그거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20대 중반 때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가 있으셨어요? 종교가 있어요. 충격적인데? 근데 잠깐 이 종교 얘기도, 종교는 진짜 어려운 건데, 종교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종교 얘기는 진짜 어려운 아니, 얘기.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 왜 종교적으로 얼마나 내가, 종교는 뭐 홍익인간의 종교인가? 근데 그 당시 때 종교적인 이유로 제가 100일 금식 기도를 약속을 걸은 거예요. 내가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 제 인생이 워낙에 막 살았으니까 이제 깨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하겠다. 내가 10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금식을 하겠다. 네, 그래서 12시간은 안 먹어요. 잠자는 시간 포함이지.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나도 하고 있는데 12시간 안 먹기. 네. 이를 100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100일 동안 한 적이 있는데, 네, 경험이 있다고요. 네. 살이 빠지셨나요? 저는 그때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큰 차이 없죠. 자신과의 약속.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되게 유행할 때 제 주변 분들께 다 여쭤봤어요. 꽤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일단 너무 힘들다. 네. 그리고 효과 없다. 효과 없다. 그러니까 단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간헐적 단식이든 이 걷기를 끊는다는 게 생활 패턴도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출이 잦고 뭐 사람 많이 만나고 활동량이 많은데 걷기를 끊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뭐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분들은 사실 원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살이 빠지는데, 이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사람마다 달라, 뭐 체질마다 달라, 환경이 달라, 뭐 많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돼? 라는 거를 궁금해 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비만이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뭐 민간요법들이나 원푸드 다이어트라든가 운동을 해서 뭐 PT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냥 나는 그런 거 하기 힘드니까 약 먹고 끊고 싶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비만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인 접근하고 양의학적인 접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그것도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약 드셔보셨죠?
먹어봤죠. 어떠셨어요? 저는 그 양약은 안 먹어봤고요. 한약을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저는 잘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심장이 좀 빨리 뛰거나 그러지 그렇죠. 않나요? 네.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런 효과입니다. 네. 대부분은. 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양약이나 한약이나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혈액순환을 빨리 시키고 혈액순환이 빨라진다는 거는 에너지 소모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인체에서. 우리가 뛰지 않더라도 혈액순환만 빠르게 되어도 몸에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운동 효과가 네. 나타나죠. 그래서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우리 운동할 때 빡세게 뛰면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땀이 나거나 에너지 소모가 되는 이유는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근육에서 그만큼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빨리 돌림으로써 산소를 빨리 공급받고 빨리 뱉어내고 이 과정이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약을 통해서 약을 먹었다. 약을 통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액순환이 좀 더 빠르게 된다. 그러면 그 또한 비슷한 효과라고 그렇죠. 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은 순수한 근육을 씀으로써 만들어진 작용이 아니다. 그래서 약은 어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수 있죠. 그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그게 4가지 패턴으로 구분이 돼요. 뭐 3가지, 4가지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열 생성을 증가시켜 주는 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식욕을 다운시켜주는 약제가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시키는 거 힘들어 하시죠. 식욕 억제시켜주는 약이 있고, 지방의 흡수를 조금 막아주는, 그러니까 보통 식전에 많이 드시죠. 흡수를 막아주는 약이 있고, 그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약,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중추신경계 작용하는 약도 있고요.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 복잡해서 뭐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울증 치료제에서 쓰이던 그런 약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런 것들을 오남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이 온다든지, 심한 경우에 조금 극단적인 자살 충동 느낀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의사 처방만 잘 따르시면 그런 좀 극단적인 부작용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복용에 따르면 안전해요. 네. 근데 항상 좀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의존을 지나치게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그 기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했을 때 이제 6개월 이상 해도 일주일에 뭐 0.5kg 이상 감량이 안 될 경우, 이런 경우는 크게 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다이어트 약을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살을 뺐다고 보기에 힘든 게, 저는 그때 밥을 같이 줄였어요. 네. 제가 좀 살을 좀 빼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약을 좀 때리자. 약을 때리면서 했던 게 밥을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고. 그러면 그게 빠지죠. 약의 효과야, 밥을 줄인 거의 효과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식사를 줄였다는 것보다는 약 먹어서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약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 식욕 억제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식욕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자율신경계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식욕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을 항전시킨다는 거죠. 교감신경은 쉽게 얘기하면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 심장이 빨리 뛰면 그게 우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은 작용을 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랑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식욕 억제를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몸에 신호를 준다. 약을 통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을 더 높인다거나 열을 낸다. 약간 이런 개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이 동시에 먹을 수가 없어요. 인체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동물적인 어떤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조심해야 될 점은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이 방송에 지금 이 녹화하는 이 편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면, 이해해야 될 것들. 약을 먹었을 때, 약을 먹고 나서 식욕 억제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밥이 안 땡겨라는 이야기는 내 몸이 그만큼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있다. 뭐에 의해서? 약물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내가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하는 형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약을 통해서 식욕이 없게 되는 것 같다. 약을 먹었으니까 몸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을 저하시킨다. 낮춘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약 복용이 끝나면 약 효과가 떨어지면 소화 기능은 올라와요. 보상심리죠, 보상심리. 얘가 올라오면 얘도 올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급격하게 식욕이 땡긴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약을, 네. 또 약을 먹죠. 그래서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죠. 항상 의존도가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이 얘기를 과연 클리닉에서 해주냐 안 해주냐. 왜냐면 제가 그 비만에 대한 정보를 하다 보면 주로 비만에서 나오는 정보, 비만하고 나서 요요 현상이 왔어요. 그잖아요. 비만 약을 먹고 요요 현상이 왔어요. 요요가 오나요? 폭식을 하나요? 당연히 오죠. 왜? 그동안 약을 통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내 몸에 신호를 바꿔놨잖아. 그러면 그 약을 끊으면 반대로 그만큼 항진되어 있던 것들, 반대 효과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렇죠. 이게 맞나요? 그렇죠. 그 실제로 양방이든 한방이든 처방했을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식욕 억제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눌러놓으면 누르는 동안 상관없어요. 효과 좋죠. 밥맛 뚝 떨어져요. 근데 복용을 중단했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눌렸던 만큼 스프링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올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럼 다이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한의원이든 양방 병원이든 뭐 여러 가지로 가는데 그 중에서 약물을 통해서 뭐 어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좋은 병원의 선택 기준은 약을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래서 제가 환자로 갔단 말이죠. 저 뭐 원장님 저 배가 나와가지고 살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케이, 자 식욕 억제제 딱 주는 거.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차후에 요요 현상이 올 거를 예상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네. 그렇죠. 왜냐면 약을 받아 먹고 식욕 억제가 되어서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눌러 있는 것들이 폭발해서 폭식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다시 체중이 올라오고 더 불잖아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충분히 케어해줄 수 있는 병원이 있는가, 충분히 코칭하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거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약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첫 번째 그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명심하셔야 되는 게 부작용 없는 약은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 내성이 생기든 뭐 또 우울감이 오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병원이 좀 좋은 병원 아닌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약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 안 하잖아요. 의사는 주지 의무 위반이에요. 의사는 환자에게 작용과 부작용을 얘기할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 먹으면 효과 있어요? 효과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 약을 사용하고 나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의무예요. 그걸 얘기 안 하면 주지 의무 위반, 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지키는 병원들 많이 있지 사실상. 안 지키죠, 대부분.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뭐 네가 위반을 했네 마네 이런 거를 얘기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의 다이어트 약을 먹는 것들을 끝까지 잘 컨트롤해주면서 티칭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의식의 개선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약이 됐든 뭐 어떤 치료가 됐든 너무 의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요요 옵니다. 감당을. 네, 요요 없는 치료법 거의 없어요. 이제 스스로 좀 생활 패턴이나 어떤 음식의 양, 질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셔야지 내가 조금 더 불편해져야 돼요. 근데 전적으로 치료에만 의지를 하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실 거예요. 그리고 비만의 문제가 뭐냐면 찌고 빠지고 찌고 빠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몸이 단단해져요. 점점 빼기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에 제대로 빼시는 게 좋고요. 아주 독한 마음 먹고 다이어트는 평생 다이어트 평생 하는 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유지죠. 유지 관리고 다이어트를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독하게 제대로 한번 빼시고 나서 쭉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지금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얘기한 거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약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측면 보셔야 되고요. 식습관, 생활습관, 기초대사량. 자, 그리고 비만은 그 각자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어진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달리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그 중에 그러면 이제 약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약은 다 비슷하니까 내가 약을 먹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작용과 부작용을 잘 설명해주고 끝까지 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요요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잘 끌어주는 병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였죠 오늘 한 얘기는. 네. 맞나요? 네.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한 거야. 그렇게 길게 한 거야 이 얘기를. 자,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비타민 D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자, 비타민 D는 비만 환자가 꼭 먹어야 될 것들이에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비타민 B는 지용성이란 말이에요. 기름이에요. 기름 쉽게 얘기해서 비타민 D를 먹으면 비타민 D는 몸에서 흡수해서 지방에서 비타민 D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비타민 D를 공급을 하면 할수록 지방이 더 많이 비타민 D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만 환자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봤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야 자기는 계속. 왜냐면 지방들이 나의 비타민 D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비타민 D 결핍이 온다. 비타민 D 결핍은 지속적으로 비만을 끌어낸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하면서 어떤 그런 약을 먹던 운동을 하던 이렇게 하면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많이 뺏기는 거잖아요. 이제 구조상 얘네들을 잘 케어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 부족과 비만도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에 대해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지 않는지는 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비만 약을 처방하면서 비타민 D를 같이 처방해주는 의사는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너는 비타민 D 결핍이 올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건 없단 말이죠.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다 자료를 찾은 거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병원은 그런 좋은 병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비타민 D란다 이런 비만과 다이어트 그 병원의 선택 여기는 이 정도로 종료를 하면 되나요? 얘기를? 네. 다음 시간에 지방 흡입에 대해서 그리고 수많은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네.